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5박 7일 동안 윤 대통령은 미국 올인 기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분명한 선택에 따른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일 밀착이 결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피할 수 없을 터인데요. 이로 인한 외교적,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 리스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매니지먼트 할지 이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은 주요 미국 뉴스를 먼저 좀 빠르게 간추리고 난 후에 정리를 해드리고 난 후에 뒤쪽에서 아주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과 함께 이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 기대되는 그리고 동시에 우려되는 여러 가지 소식들 이제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아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한국계의 자기 집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의외죠? 최근 연방주택금융청의 통계치를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 주요 16개 인종 가운데 자기 집 보유율이 가장 높은 인종 어디로 나왔을까요? 한국계? 한국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높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1등은 아닐 것이라고 눈치를 채셨겠을 거고요. 그렇다면 어디? 일본계? 아니면은 중국계? 다 아닙니다. 미국에서 자가주택, 자기 집 보유율 1위는 바로 아시안계 중에서는 베트남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베트남계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69.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중국계 66.3%, 3위는 일본계 65.5%, 4위는 필리핀계 64.3%, 5위는 인도계 62%, 6위는 라오스계 6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계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한국계 우리 미국인들은 자가주택 보유율 얼마일까요? 네, 순위대로 하면 아직도 한창 남았는데요. 일단 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가면 태국계가 58%, 캄보디아계가 57%, 하와이 원주민계가 5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나왔죠, 한국계? 자, 이제 나옵니다. 한국계는요, 54.2%로 10등에 그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계 다음으로는요, 파키스탄계 54%, 스리랑카 52% 등의 순이었고, 네팔계가 33%로 최하위였습니다. 자, 연방통계청은 아시아계의 전체 주택 소유율은 60% 이상이지만 평균적으로 한국계 미국인은 54%로 생각보다 낮았고, 그리고 네팔계는 33% 정도로 많이 낮았다라면서 지역사회의 데이터를 좀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야만 인종별, 민족별 그 하위 그룹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이를 좀 분별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분석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통계청이 이런 말을 한 건 통계청도 생각보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네, 이런 생각을 같이 우리와 똑같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가구 중위 소득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인도계가 연소득 15만 3,050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도. 이 나라는 한국보다 한참 가난한데 부자들은 또 엄청 부유하죠.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일단 미국에 와서 사는 인도계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여유 있는 부류 일터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아시안계 가운데 가장 부유한 인종으로 분류되기도 하네요. 미국에 사는 인도 사람들 뭐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요. 의사들도 그리고 생각보다 많고 특히 IT 기업에 종사하는 인도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균 그 소득이 좀 높은가 봅니다. 자, 인도계 중위소득이 15만 3,050달러인데 반해서 한국계의 중위소득은 이보다가 약 30%가 적은 1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위는 필리핀계 10만 7,000달러, 3위는 중국계 10만 3,500달러, 4위는 일본계 10만 2,300달러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일본계와는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생각해 볼 점은요, 가구 중위 소득은 일본계나 한국계가 뭐 한 2,000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상 뭐 거의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죠. 자기 집 보유 비율은 일본계가 65.5%, 한국계가 54.2%.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소득은 비슷한데. 그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현금 거래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경우 소득은 괜찮아도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집을 살 때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좀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계 미국인들보다는 현금 거래 비즈니스 조금 더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뭐 이유를 찾자면 이런저런 이유로 크레딧에 문제가 있는 그런 한인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점 등 뭐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크레딧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교정을 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도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한국계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는 1위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LA를 중심으로 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1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2위는 뉴욕, 뉴저지 이 두 개 주에 걸친 뉴욕과 오크 그리고 저지 시티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세 번째 대도시 지역은요. 동부의 워싱턴 DC, 알링턴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4위는 서부의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타코마, 벨뷰 그 에어리아를 꼽혔고요. 그리고 이제 5위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샌디 스프링스, 알파레타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2024년 재선 도전에 큰 장애물로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신체 나이보다는 성과를 봐야 한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옹호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행사가 거론되었습니다. 공화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돼도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오자 민주당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보인 그 퍼포먼스를 증거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이라는 사원의원은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행사에 있는 것을 봤다. 그것은 훌륭한 기자회견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라면서 이 전투태세, 이 fighting form이라고 말했습니다. fighting 넘치는 form, fighting form을 갖추고 있었다. 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신체적인 나이보다는 실력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속에서 화이팅 넘치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가기 전에는 일본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라는 비난 속에 있던 비난을 받았던 윤 대통령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많이 기자회견도 하고 국빈 만찬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많은 선물을 들고 온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갖고 온 선물 바구니를 다시 채워가 무언가를 위해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과연 보여주셨나 하는 문제가 지금 논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큰 수확은 워싱턴 선언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라고 한국의 대통령실은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미 지난주에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의 그 워싱턴 선언이 과연 핵 공유, 즉 뉴클리어 쉐어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정작 워싱턴 선언의 당사국인 한미 양측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핵 공유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나라의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다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애둘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 공유를 하는 거면 하는 거고 아닌 거면 아닌 거지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건 또 무슨 말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국가의 정책과 나라의 안보 문제를 느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또는 느끼지 않는 국민들은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느끼면 진정한 애국자요. 느끼지 못하면 매국노
더 나아가서는 심하게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겁니까? 70년 전 미국 정가를 휩쓸었던 메카시즘도 아니고 뜬금없이 느낌으로 잣대를 대야 하는 겁니까? 빨갱이라고, 매국노라고,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위한 비판을 어거지로 하는 사람이라고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나도 그렇게 느껴요 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의 발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느끼면 애국자요, 못 느끼면 빨갱이? 지금부터 70여 년 전이었던 1950년 2월 미국의 조지프 메카시 연방 상원의원은 공화당 당원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을 공산당에게 빼앗긴 것은 미국 내부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무슨 노란 봉투 하나를 들어보이면서 이 안에 그 명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발언으로 그 후에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시 그 노란 봉투에는 아무런 명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국적인 관심을 한순간에 받게 된 메카시 의원은 다음날 한술 더 떠서 빨갱이는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국무부 내에도 있습니다 라면서 미국 국무부에 57명의 공산당원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명예훼손, 경력 위조, 음주 문제 등등에 휘말려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메카시 의원은 그 발언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그 이전의 많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그의 만연사냥 노름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혐의도 없이 계속해서 빨갱이들이 많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그의 이런 과정이 몇 년씩이나 지속되자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차츰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메카시는 더 통 큰 발언을 하는데 미국 안에 200만 명의 빨갱이가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빨갱이가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국민들은 양치기 소년 같은 그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당대 최고의 엔터테이너였던 밥 호프가 방송에서 이 발언을 언급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코미디언 밥 호프는 한 방송 프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이 이번에는 200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명단까지 갖고 있다고 말하네요. 메카시 의원, 그는 아마 모스크바의 주민 전화번호부 책을 갖고 온 모양입니다. 라고 해서 온 국민의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메카시 의원은 그렇게 몰락했고 당시 미국을 휩쓸었던 메카시즘은 과거형인 그 was를 뒤에 붙여서 메카시워즘이라는 조롱 섞인 유행어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메카시즘은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됐다라는 뜻이죠.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로 국민들의 독해력 시험을 보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에 주어가 있니 없니, 주어가 일본이니 뭐 윤 대통령이니 주어가 뭐니, 이 문법 시험을 본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갖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언론도 너무 그런 것 갖고 재미 위주로 보도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약속해야 하는 그 문제를 갖고 그렇게 느낄 것이냐 못 느낄 것이냐 같은 그런 논란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핵 공유로 느끼실 겁니다 라는 이 발언은 그렇게 느끼면 애국자이자 현 정부 지지자, 그렇게 못 느끼면 빨갱이이자 현 정부 반대자로 몰아세울 수 있는 메카시즘보다 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작 당사국인 미국 측의 그 느낌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네, 미국 측은 느낌으로 말하지 않았네요. 사실 백악관은요,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에서 느낌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느끼는데 백악관은 못 느낌이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인 에드 케이건은 아예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사실상 핵 공유라고 발표했는데 이런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즘식 잣대를 미국 백악관에다가 들이대보면 이들도 모두 빨갱이네요. 왜 못 느끼지? 왜 못 느끼는 겁니까? 느껴야지. 그럼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핵 공유.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공유한 국가들은 어디일까요? 미국이 실제로 핵 공유를 한 나라들 어디일까요? 그 나라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핵 공유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핵무기 공유로, 즉 핵 공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인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핵 억제 정책의 주요 개념입니다. 자국 내에 핵무기를 배치할 시설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 내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할 시설을 제공하고 또 유사시에 발사 임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요 개념입니다. 다만 핵무기 최종 사용 권한은 미국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국가 말씀드려 볼까요? 네,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독일, 그리고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 나라입니다. 이들 국가는 핵무기를 공중 투하하기 위한 항공기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국가에는 1960년대에 개발된 항공폭탄 B-61 전술 핵폭탄 20발씩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추산됩니다. 이들 나라에 전술 핵무기를 직접 갖다 놓은 이유는 왜일까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실이 발표한 대로 미국이 본국에 있는 핵으로 지켜주겠다라는 말만으로도 핵 공유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굳이 이 나라에 직접 핵을 갖다 놓을 필요도 없을 테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유사시에 전폭기로 핵무기를 막 싣고 핵무기를 막 갖고 가서 적국에게 투하하는 그런 방식의 핵무기 공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구심입니다. 한반도를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한반도를 예를 들자면 북한의 대공 또 대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금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요.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핵탄두를 실은 항공기가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항공기가 한반도까지 무사히 와서 북한에 대한 보복 폭격을 한다라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말장난 같은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그런 표현이나 핵공유를 한 것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발언들은 다 쓸데없는 그야말로 말로 말장난이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군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미국 방문 전부터 윤석열 정부 외교의 결정적인 시간으로 주목받은 5박 7일 동안 한국은 미국 올인 기조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뚜렷한 선택에 따른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미일 밀착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외교적,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텐데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5박 7일간 윤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끈끈함을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거듭 손을 잡았습니다.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은 외형상 인상적인 장면을 여러 개 남겼습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또 그 별개로 정상 간의 확장 억제 공약을 명문화한 소위 워싱턴 선언이 도출되기도 했고요. 그 내용이 어찌됐든 또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노래 열창으로 이어진 국빈 만찬, 또 44분간의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 등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초밀착 같은 모양새를 보여줌으로 인한 반대급부도 걱정입니다. 미국 초밀착을 재확인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에 한국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한국 외교의 오랜 딜레마에 대한 접근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렸다라는 우려가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일본과
두 발짝 떨어져 있는 미국과는 달리 늘 최전방에 있는 한국의 입장이 같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비판과 반발은 곧장 표면화됐습니다. 이 같은 대립 구도가 이제 고착화될 경우에 한국의 이 중러 외교 공간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경제를 양보하고 외교 안보를 얻었다고 자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양보한 경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에서 뾰족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귀국 직후부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추가 협의 약속은 많았습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두 정상이 경제와 관련된 이 법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런 경제 협의를 추후에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경제 협의 바로 가서 정상끼리 하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미국을 방문한 거 아니었습니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피해 우려를 불식할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에 대한 근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미 현재 상황을 한국과 미국 측의 윈윈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상황을 윈윈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는데 뭘 더 협의하고 뭘 더 고쳐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의 큰 두 개의 축인 현대의 자동차 산업과 삼성의 반도체 산업. 지금 윈윈이라는 미국의 말장난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사실 삼성 쪽의 상황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반도체 생산의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요, 지난 1분기, 그러니까 지난 1년도 아니고 1분기, 1, 2, 3 석 달 동안 불과 석 달 만에 무려 도합 8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조 원. 금융위기라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이런 적자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붕괴하면 한국 경제도 이제 겨우 선진국 맛만 보고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이걸 받으려면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몇 가지 내용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밀을 내주면 지원금 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윈윈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내년 선거운동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수 있을까요? 이게 윈윈일까요, 과연? 이쯤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 보고 윤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기는커녕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평가한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정치인의 파이팅은 상대국의 히트송을 부르는 열창이 아니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열정적인 정책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소식 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오는 2036년부터 새로운 디젤 트럭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2042년부터는 배기가스의 배출도 금지됩니다. 결국 다 전기차로 가란 얘기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첨단 청정 차량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Advanced Clean Fleets라는 법안입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 트럭과 배달 트럭을 모두 포함해서 신규 상용 트럭의 탄소 배출 제로, 즉 전기화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2036년부터는 신규 디젤 트럭의 판매도 금지되고요. 또 50대 이상 트럭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는 2042년부터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모두 전환해서 배기가스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항구를 오가면서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은 2035년까지 전기차로 모두 바꿔야 하고요. 쓰레기 트럭과 스쿨버스 같은 차량은 2027년까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45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2035년부터 새로운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역시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인 주정부다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또 일각에서는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즉 중국계 미국인의 약 4분의 3이 지난 1년간 인종차별을 경험했다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 1년여에 걸쳐서 미국 46개 주에서 중국계 미국인 약 6,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지난 12개월간 인종차별을 경험했고 55%는 증오범죄나 괴롭힘과 관련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46%는요, 지난 12개월간 최소 몇 차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존중받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답했고, 또 20%는 인종차별적인 비방 등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9%는요, 신체적인 위협이나 공격을 받은 바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7%는 재산이 파괴되는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약 80%는 미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또 82%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90%가 유권자로 등록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유권자로 등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시민권자라는 얘기죠. 시민권자 가운데 유권자 등록한 사람이 있고 시민권자이지만 등록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시민권자 가운데서는 90%가 등록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3%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그 시민권자들 가운데 투표율이 상당히 높네요. 한편 2010년 400만 명이었던 중국계 미국인은 2021년 5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First Republic Bank, 이 은행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뉴욕 시그니처 뱅크에 이어서 지난달에 불거진 은행 위기 사태로 미국에서 한 달여 만에 문을 닫는 세 번째 은행이 되게 됐습니다. 다만 이 갑작스럽게 무너졌던 실리콘밸리 뱅크와는 달리 대형 은행들이 이 First Republic Bank에 대해서는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다행인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First Republic Bank에 대한 관리 경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은행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인수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민간 부문을 통한 구제도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제인을 맡아서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지난달 실리콘밸리뱅크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국이 이미 관리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이 First Republic Bank에 대한 입찰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이 은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일부 은행들도 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JP 모건과 또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도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은행이 인수전에 나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은행이 요구했던 것보다 좀 낮은 가격에 자산을 인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First Republic Bank는 이들 은행의 자산 인수를 이런 대형 은행에 자신들의 자산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가격을 시장가보다 낮게 다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요즘 그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죠? 챗봇, 이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로 일상생활이 아주 편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IT 칼럼니스트 조안나 스턴이라는 사람은요, 지난 주말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AI로 나 자신을 복제해봤다입니다. 그녀가 은행과 내 가족을 속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특집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이 조안나 스턴은 AI로 만든 아바타가 초래할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과 어떤 우려가 제기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조안나 스턴이라는 기자는요, 지난 몇 개월간 영국 런던의 AI 스타트업인 신테시아라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바타를 만드는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성된 AI 아바타가 그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거울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안나 스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I 아바타에 챗 GPT로 생성한 그 말하는 그 대사를 입력해서 자신 대신에 유튜브나 화상회의에 자신 대신 나가도록 해봤습니다. 그 결과 화상회의에서는 지나치게 고든 자세와 위트가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곧장 들통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 유튜브에서는요, 비교적 쉽게 들키지 않았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조안나 스턴은 이와 동시에 음성 AI 스타트업 11랩스의 프로그램으로 음성 아바타를 만든 뒤에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자신의 실제 목소리와 구분할 수 있는지 시험해봤습니다. 조안나 스턴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그의 여동생은 AI로 생성된 목소리가 호흡을 위해서 대화 중에 좀 멈추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진짜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할 때 이제 호흡 때문에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잖아요. 그런데 이 AI는 호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쉬는 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조금 내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조안나 스턴의 아버지는 소셜 넘버를 묻는 이 AI 음성에서 녹음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 그 목소리 자체는 자신의 딸인 조안나 스턴이라는 데에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안나 스턴은 부모와 여동생조차 차이를 찾아내지 못한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즉, 다른 사람은 내 목소리와 기계적인 AI의 목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잠재적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라고 우려를 냈습니다. 실제로 이 11랩스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AI 음성을 이용해서 대형 은행의 이 크레딧 카드 관련 고객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 개인 목소리를 구분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스턴은 밝혔습니다. 이 자동 응답 시스템이 AI 음성을 조안나 스턴 본인의 목소리로 인식을 해서 직원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로 직원을 바꿔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보안이 뚫릴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 스턴의 평가입니다. 실제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AI 아바타가 우후죽순 생겨나서 온라인 세상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관련 안전 보안 기술도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이 삶의 혜택을 받기도 전에 심각한 부작용부터 겪게 될 전망입니다. 네, 서울에서는요, 한 대학생이 용산구에 있는 리움 미술관에 전시된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먹어치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리움 미술관에 따르면 지난 주말 대학생인 남성 A씨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개인전에 전시되어 있는 그 코미디언이라는 작품 속에 걸려있는 바나나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작품은 벽에 실제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여놓은 형태로 2, 3일에 한 번씩 바나나를 교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생 A씨는 벽에 테이프로 고정해 있던 바나나를 떼어 먹은 뒤에 껍질만 다시 벽에 붙여놓았다라고 합니다. 미술관 측은 이를 확인하고 A씨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그런데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미술관 측은 A씨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대 미학과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이 예술 작품 속에 있는 바나나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무언가 예술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 소재였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먹었을까요? 배가 고프면 전시관 밖에 나가면 뭐 금방 그 근처에 간단한 편의점에서라도 얼마든지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작품 속의 바나나를 떼어 먹었다? 이 학생 예술 작품 속의 바나나를 떼어 먹은 자신의 행위 그 자체를 예술로 생각하는 것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에 여러 가지 진단해볼 문제도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미국 뉴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